안녕하세요, 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근관치료, 신경치료라고 하는 그 근관치료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의사항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로 근관치료는 깊은 충치 제거 시 이제 신경 노출, 그리고 감염된 신경관, 뿌리 주변의 염증, 이런 염증, 그리고 충치가 이렇게 넘어간 경우에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가서 신경까지 도달한 경우에 이제 시행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적절한 치아 형태, 배열, 위치 이상, 치아 파절 혹은 외상경 어디 부딪혔거나 그래서 변색이 왔거나 치주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신경치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파인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관치료는 치아의 각 뿌리 신경을 제거, 신경관 길이 측정, 확대, 세척 및 소독, 신경관 공간을 메우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굉장히 과정이 많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이제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4회 정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이상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 너무 늘어져서 이번 거는 좀 빨리 설명하는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정말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4회나 아니면 정말 길게는 수개월 동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경관의 형태랑 길이 이런 게 다 치아마다 환자분들마다 다르시고 또 신경관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신경치료의 기간이 결정나게 되죠.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이 신경관이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신경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신경치료 중인 치아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그쪽 치아 쪽으로 씹는 것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식사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고 그것보다 좀 더 적은 양을 반대쪽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신경치료 후에 뜨겁거나 찬 것에 의한 감각은 사라지지만 치아의 고유 감각이라고 하죠. 만지거나 두드리거나 아니면 치아를 밀어보거나 눌러보거나 또는 이렇게 씹을 때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한 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반응은 확 줄어들지만 결국에 다른 민감한 그 느낌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민감해진 고유 감각은 대개는 2주 정도 이내면 사라지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 신경관 그림 보셨듯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혀로 건드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지시면 그런 불편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흉터 생기는 거랑 비슷해서 신경이라는 게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는 저희는 일정 부분을 절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끝부분에는 흉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지거나 혀로 이제 건드리면 오히려 더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경관 및 뿌리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치료 도중이나 치료 후에 염증이 오히려 더 활발해져서 이렇게 부어오르는 증상 또는 이렇게 아프거나 불편감이 오히려 커지실 수 있어요. 이런 염증이 만약에 한번 신경치료를 했을 때 잘 낫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재근관치료, 재신경치료라고도 하죠. 재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받으시고 너무 아프시면 저희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 있는 진통제를 챙겨 드셔도 돼요.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면 되시죠. 효과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진통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진통제를 드셔도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프시면 치과로 전화 주시고 내원하셔서 추가적인 처치나 아니면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경치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생겼는데 제가 화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치아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네, 이렇게 신경관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그림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다가 임시 충전재를 메꿔드립니다. 이렇게
신경관 안에가 오염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이제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고 내원하셔서 필요하면 다시 임시 충전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열심히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빠지면 여기가 다시 다 오염이 되겠죠. 우리 계속 맞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럴 때는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가 완료된 치아는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해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코어 재료라고 하고, 또 정말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을 때는 기둥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 치료까지 완료를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관 치료를 마무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어나 기둥 세우는 게 너무 늦게 시행이 되면 그 사이에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대개는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시행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잘만 관리하면 좀 더 늦게 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 달 안에 꼭 하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중간에 신경치료를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크라운과 같은 보철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잘못 식사를 하시다가, 특히 단단한 음식 같은 거 식사하시다가 치아가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성공률이 100%가 아니죠.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아에 통계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들은 재신경치료 또는 치근단 수술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수술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살리기가 어려워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물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치료해드렸는데도 부득이하게 발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저 안쪽 신경을 완벽하게 그 염증을 다 제거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드리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실패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저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페일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좀 더 낫다고 워낙 할수 훌륭하셔서 있습니다. 거의 뭐 1%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치아의 경우에도 혀로 밀거나 아니면 손으로 누르거나 씹을 때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다른 자연치와는 다른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질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드물게 이걸 통증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통증의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픈 경우가 있고, 이건 아픈 거는 아닌데 뭔가 살기에 좀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네, 그거를 통증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리고 꽤 오래 그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다른 느낌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수개월에서 정말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신경치료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느낌은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느낌이 치아의 뿌리에 금이 가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치아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부득이하게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가 이제 머리 쪽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크라운 쪽에서 이제 루트 뿌리 쪽에서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발치가 이제 정석이고, 정말 드물게 금이 가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안 가서 결국엔 발치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치아의 뿌리 끝이 위턱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상악동을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이 위턱 뼈고 잇몸 뼈죠. 그 위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상악동 위쪽으로 안쪽으로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다가 기존 신경 안에 있는 또는 상악동 안에 있는 기존 염증에 의해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뿌리가 상악동으로 이제 넘어가 있고 뿌리 끝에는 뼈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상악동이라는 그 두개골 내 비어 있는 그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악동염이 생기면 정말 길게는 수개월 동안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 진료도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보통은 기존에 상악동염이 있는데 신경치료를 하면서 그 부분을 건들게 되면 그 기존 상악동염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없는 상악동염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보면 기존에 염증이 있었는데 증상은 없었고 염증만 존재하고, 그래서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경치료, 근관치료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간략하게.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아직 유린이라고 해야 되나? 유린이라 이게 촬영을 할 때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주의사항 부분은 빨리 한번 설명드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설명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